오늘 미증시 인사이트는 채슬리 투자자문의 최일호 상무 그리고 키움증권의 김승혁 미국 주식 전략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거 방금에 미국 2월의 비농업 고용지수가 발표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던 게 머스크의 정부 효율화, 이 정책에 따라서 2월 실업률이 과연 영향을 받을 것이냐, 여기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거든요. 자, 김승혁 연구원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우선 이번 결과를 좀 보면은 실업률, 비농업 고용 지표 둘 다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았지만 확실하게 정부 일자리 수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영향이 시작됐다라는 신호는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아직까지 이제 집계 기간이 2월 정도의 집계 기간과 이제 정부가 점차적으로 일자리를 해고하는 그 기간이 조금 미스매치가 되면서 전체적인 어떤 영향력은 좀 제한될 수 있었겠지만 우선은 실업률 기준으로 봤을 때 히스패닉 여성 그리고 흑인 같은 경우에는 실업률의 변화가 거의 없었지만 백인 중심의 실업률 상승세가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확실하게 정부 관련된 일자리가 10,000명이 줄었다라고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부 효율부 입장에서 본인들의 일을 점차적으로 시행을 하면서 관련된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이제 저는 주목하고 있는 게 근로 시간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평균 근로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건 기업은 흔히 자르기 전에 아직 이제 그 본인들의 근로자에게 이제 근무 시간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먼저 대응을 하고 이후에 안 되겠다 싶으면 결국에는 이제 해고를 하는 방향으로 선택을 하거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주간 근로 시간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 자체도 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두려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실업률 그리고 이제 비농업 고용 지표 자체의 어떤 수치는 오히려 음식료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해고 이런 부분이 좀 영향을 많이 줬지만 정부 관련된 일자리가 가장 관심이 컸었고 그 시작점을 어느 정도는 시사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고용 지표가 조금 악화될 수 있는 거고 앞으로 정보효율부가 일을 하면 일을 열심히 할수록 앞으로 고용 지표가 악화될 수 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X를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거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경기 침체를 어느 정도 약간은 유도를 해서 금리를 잡으려는 게 목적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제가 최근에 뉴스위크를 보니까 이걸 약간 받았는지 진짜로 전문가들을 통해서 그 얘기를 좀 꺼낸 게 있습니다. 자 그런 설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부러 좀 약간 경기 불황을 만들고 금리 인하를 좀 유도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정부가 이제 이자 지급에 있어서 이제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부 부채의 롤오버를 할 시점이 왔고 그것이 2025년에 이제 대환을 해야 되는 어떤 국가 부채가 생각보다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를 대환을 해야 되는데 지금 높은 금리에서 대환을 하면은 본인 입장에서는 관세를 통해서 곡간을 채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이자로 지급이 많이 돼버리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경기 침체를 어느 정도 유도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조금씩 있는 것 같고요. 이거를 좀 뒷받침할 만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이제 캐나다와 이제 멕시코에 대한 관세를 또 한 번 연기를 했어요. 또 한 번 연기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아무런 논평이 없으면 다행인데 트럼프 입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거는 주식 시장을 내가 생각해서 얘기를 한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호재로 받아들여서 주식시장이 다시 좋아지고 채권금리 올릴 생각하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연동이 될 수는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영향은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지만 저는 어느 정도는 좀 위험한 도박이지 않나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팩트 체크는 시간이 좀 더 지나봐야 알 수는 있을 거다. 지금 당장의 몇몇 면모들만으로 트럼프가 진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확실히 지금 트럼프가 보이고 있는 행보들, 본인이 하고 있는 워딩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생각을 시장이 할 수 있게끔 만드는 방향성 설정은 충분히 해놨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 다른 건 몰라도 정말 주식시장을 가장 최우선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왔는데 자 이번에 2월 고용지표 나온 다음에 과연 이 시장 흐름이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풀이장 상황은 잠잠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시장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해지거든요. 최일호 상무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고용 지표가 약간 둔화되면서 나왔고요. 그에 따라서 채권 금리가 한 2, 3bp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4.25%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미국 대통령이나 또는 연준이나 금융시장, 특히 주식시장을 상당히 중요하게 의미 있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이 하락을 하게 되면은 약간 트럼프 풋이나 파월 풋 이렇게 주식시장을 방어하기 위한 어떤 코멘트나 대책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 그 나스닥 기준으로 고점 대비 10%가 하락을 했거든요. 2018년 미중 무역 분쟁 그 상황에서 보면은 10%가 하락을 했을 때 그 트럼프의 멘트도 조금 완화됐고
그리고 파월도 그때 긴축을 하던 시기였는데 긴축에 대한 스탠스도 완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마냥 빠지게 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단기적으로 오늘 우리 시간으로 새벽 3시 반에 트럼프 연설이 있습니다. 트럼프 연설에서 분명히 이 현재의 상황에 대한 코멘트가 있을 텐데 그 코멘트가 상당히 주식시장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주식시장에 신경을 쓸 것 같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제는 시장에서 약간은 좀 실증을 낸다, 짜증을 낸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자꾸만 오락가락하니까 시장이 약간 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거든요. 심지어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슬슬 나오고 있는데 자, 과연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어떻게 이어질지 김승혁 연구위원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를 대답 드리려면 지금 저희가 어떤 시기에 놓여 있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 흔히 미국 행정부가 맨 처음에 이제 설립되고 난 이후에 첫 100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 과거 바이든 때를 생각해 보면 바이든 100일 정말 바빴다 이러면서 관련된 얘기가 많았거든요. 지금 미국 행정부가 첫 들어서고 이 100일 동안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행정명령을 방향성을 확고하게 정하는 그 시즌이 지금 시즌이라서 지금은 당연하게 실천보다는 말 그리고 행동보다는 워딩이 좀 더 중요하게 파워를 갖고 있는 시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 관련해서 분명히 색깔을 확실하게 하고 있는 모습인데 언제까지 진행이 될 거냐라고 하면 우선 이 어떤 방향성이 설정이 될 때까지는 저희가 좀 기다려야죠. 그리고 방향성이 설정된 이후에가 본격적으로 본 게임인데 그때 이제 이거를 실질적으로 실천을 하기 시작하면서 타협과 협상을 당연히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뭐 유럽 같은 경우 그리고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미국 이제 상품에 대한 불매 운동이 조금씩은 벌어지고 이미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그냥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후에 타협과 그리고 실천의 어떤 시즌으로 넘어가면 그때는 관세에 대한 톤다운이라든가 지금처럼 방향성을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상대적으로 좀 줄어들겠지만 현재는 트럼프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이 당연히 본인의 색깔을 확실하게 그리고 본인이 얘기했었던 공언했던 바를 너희들에게 대한 약속을 내가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발언이 좀 세게 나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100일 정도는 좀 견뎌보자. 우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일단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다시 한번 불거질 때가 4월 1일 각종 보고서들이 나오고 그리고 4월 2일자에는 상호 관세가 과연 진짜로 부과될지 그리고 캐나다, 멕시코 관세 이것도 어떻게 될지 많은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는데 자,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최일호 상무, 예. 과연 진짜로 관세가 부과될까요? 부과된다면 섹터별 여파는 어떻게 될까요?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가서 관세가 부과된다면 우리나라의 전 섹터가 영향을 받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영향을 안 받을 섹터는 지금 미 행정부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방산이나 조선 그리고 관세하고 상관없는 엔터테인먼트 정도는 그나마 영향이 상당히 제한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상호 관세라는 게 좀 우스운 얘기인데 우리는 미국하고 한미 FTA를 통해서 관세가 미국 제품이 우리나라에 수입될 때 관세가 거의 없거든요. 상호관세라는 거는 우리가 미국의 제품을 수입할 때 똑같이 관세를 매겠다는 거잖아요. 관세가 거의 없는 상태인데 관세를 매긴다는 게 좀 아이러니한 건데 상호관세는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뭔가를 얻기 위한 협상의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뭐가 될지 좀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쪼록 그 양국이 잘 협의를 해서 최소한의 타격이 가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사실 우리나라는 미국하고 FTA를 맺고 있는 나라인데 자꾸 상호 관세의 어떤 부과 대상에 우리나라도 자꾸만 들어가니까 정말 답답한데 자, 과연 4월 2일 이 상호 관세 예정대로 부과될지 김승혁 연구위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상호 관세가 부과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관세 관련돼서 영향이 없는 소프트웨어라든가 아까 말씀을 주신 관련된 섹터들이 영향을 좀 덜 받겠지만 저는 여기서 좀 다른 차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관세에 대한 어떤 우려가 사실 진짜 증시에 대한 타격을 만들어내곤 있지만 그 관세에 대한 어떤 여파가 걱정돼서라는 면모도 있지만 저는 반대로는 지금 증시가 하락할 만한 핑계거리를 시장이 충분히 찾고 있는 상황에서 그 제대로 된 핑계거리를 하나 잡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적 불안, 빅스라든가 무브 인덱스 같은 경우가 최근에 급등을 한 걸 보면 지금 공포 심리가 되게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이거에 따른 투매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럼 투매에 대한 대상이 되는 게 뭐냐라고 하면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높은 아이들 중심으로 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월 기준으로 보면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주가 지수 중 가장 큰 하락률을 보였거든요. 걔네가 관세에 있어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섹터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걔네는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았던 고점 부담이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런 애들 중심으로 먼저 던졌거든요. 그래서 상황 관세가 또 부과가 된다라고 하면 관련된 테크주라든가 관련 밸류에이션이 좀 많이 높았던 애들 중심으로 먼저 떨어지고 생각보다 금융 섹터 이런 쪽이 조금은 반등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라고 하면 금융 섹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주식시장뿐만이 아니라 이제 거시경제의 건전성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애들이기도 하지만 유동성이 얼마큼 풀려 있느냐에 대해서도 영향을 좀 많이 받습니다. 근데 만약에 상호 관세로 인해서 경기 침체 우려가 더 높아졌다라고 하면 연준 입장에서는 두 가지 카드를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이제 기준금리 인하라는 큰 카드를 고민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QT에 대한 중단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다시 한번 좀 할 수가 있습니다. 둘 다 어찌 됐건 지금 부채 한도 협상이 어느 정도 타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필요한 카드고 그게 언급되는 순간 유동성에 대한 다시 오버플로우로 좀 연동될 수 있고 그 관련된 내러티브가 들어왔을 땐 결국에는 금융 쪽 섹터에 대한 어떤 상승 가능성, 그러니까 상승이라기보다는 하방을 좀 받쳐줄 만한 그런 어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높은 아이들이 지금 핑계거리로 봤을 때는 좀 많이 맞을 수 있을 거고 그런 내러티브가 결국엔 유동성에 대한 공급까지 연결이 됐을 때는 금융 쪽 섹터에 대한 어떤 하방 지지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좀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관세 정책에 대해서 피로감을 느끼신 분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미국 증시가 자꾸만 흔들리니까. 근데 이게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보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야 이렇게 미국 증시가 흔들리니까 엔화를 조금 담아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최유로 성무는 이런 분들한테 어떻게 충고를 해주실까요? 예, 일단 피로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로는 대통령이 말하는 거하고 상무장관이 말하는 거하고 또 재무장관이 말하는 거하고 관세에 대한 톤이나 어감들이 다 다릅니다. 때때로 이제 멘트들도 엇갈리는 경우가 나타나기 때문에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증시를 짓누르고 있는 건 맞고요. 굳이 엔화하고 미국 주식을 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미국 주식 쪽이 조금 더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전반적으로 글로벌 펀드 플로우를 보면은 작년에 많이 올랐던 국가에서 많이 오르지 못했던 국가로의 자금 유입, 자금 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에 많이 올랐던 국가 대표적으로 미국하고 일본이고요. 못 올랐던 국가가 우리나라하고 유럽하고 또 중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증시도 많이 연초 이후 한 10% 이상 빠지면서 굉장히 힘들거든요. 미국 증시도 나스닥 기준으로 하면은 전고점 대비 한 1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자산 간의 어떤 그 우위를 본다면 저는 기업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글로벌 경쟁 우위가 더 있는 미국 주식을 좀 택할 것 같고요. 굳이 엔화를 택하는 이유는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최근에 미국 국채 금리는 내려가고 있고 일본 국채 금리는 올라가면서 미일 금리 차가 좀 좁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엔화가 강세로 되고 그러면서 엔화 강세가 좀 더 이어질 것 같다는 기대감에 의해서 통화를 엔화로 바꿔서 보관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거를 다시 일본 주식으로 사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그럴 바에야 미국 주식에서 조금 힘든 구간을 견디시더라도 종목 교체라든지 또 경쟁력 있고 실적 모멘텀이 많은 큰 주식들이 주변 환경으로 인해서 많이 하락을 했을 때 좀 저가 분할 매수하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러셀 2000 지수 좀 짚어볼까 하는데요. 트럼프 2기가 출범하면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던 게 아무래도 중소형주가 수혜를 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러셀 2000이 최근 들어서 계속 주진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중소형주가 언제쯤 반등할지 자 먼저 김승혁 연구위원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러셀 2000 같은 경우를 저희가 한번 보자면 러셀 2000 같은 경우는 금리가 당연히 내려가면 밸류에이션에 대한 어떤 부담이 좀 덜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는 성향이 있습니다. 다만 러셀 2000 같은 경우는 경기 상황에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애들이거든요. 지금 내러티브 상으로는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경기에 대한 체력 자체에 대한 의구심을 계속 들고 있습니다. 고용시장이 계속 건전할 것인가, 소비가 부러지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어떤 내러티브 속에서 러셀 2000이 다시 한번 오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 러셀 2000 내에서 종목 단으로 좀 저희가 들어갈 필요는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어떤 큰 거시 건전성에 대한 회복 모멘텀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러셀 2000은 최근 들어서 밸류에이션 입장으로 봤을 때도 가장 많이 포워드 PER 기준으로는 좀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PER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러셀 2000은 사야 된다라고 외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아직까지 좀 불안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의 이런 내러티브가 턴어라운드 하는 건 저는 2분기 말에서 3분기 초라고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 정도가 이제 진입이 되고 실질적으로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통해서 수익성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그리고 이제 빅테크들의 어떤 턴어라운드가 실적 모멘텀을 통해서 확인이 되면 그 이후에 러셀 2000에 대한 어떤 종목 접근이 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지, 지금 같은 어떤 고용 시장의 불안, 소비에 대한 불안, 유동성에 대한 불안이 같이 겹쳐 있는 삼중고 시즌에는 러셀 2000에 대한 어떤 투자 매력도는 아직까지 좀 제한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나 이런 것들은 좀 일시적이고 1분기가 지나가고 2분기 넘어가면서 다 해소가 될 것이다, 이렇다 일단 보시는 건가요? 저는 아직까지는 이제 소프트 랜딩 가능성이 조금 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용 시장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최근 같은 경우 이제 정부에 대한 어떤 그 관련 일자리 수에 대한 해고가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어떤 일자리 수를 봤을 때 정부 관련된 일자리는 전체 일자리의 10에서 15% 정도 차지를 하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좀 견고한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 소비 관련돼서도 사실 이런 류의 어떤 불안이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반응하는 건 연체율과 대출에 대한 어떤 비율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중소형이나 대형은행으로 나눠서 봤을 때도 아직까지 신용카드 연체율이라든가 부동산 담보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변화가 없는 상황이고요. 또한 지급준비금과 M2 인덱스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아직까지 유동성에 대한 환경이 크게 나빠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에 대한 어떤 이런 내러티브는 사실 정책 불확실성에 의해서 좀 파견된 심리적 불안이지 실제 경기 상황을 반영한 어떤 불안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는 이런 어떤 심리적 불안이 좀 내려가고 빅스 인덱스가 좀 내려가면 다시 한번 반등 포인트가 오지 않을까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최일호 상무의 전망도 궁금한데요. 예. 앞으로 중소형주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화돼야 될 것 같아요. 올해 주요 지수 중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지수가 중소형주 위주의 러셀 2000 지수인데 고점 대비 15%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자금의 흐름이 미국에서 다른 나라로 좀 흘러가는 과정에서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그런 수급에 가장 취약하거니와 또 최근에 나타나는 소비 심리 둔화나 물가 상승 이런 요인들에 의해서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중소형주의 반등 자체는 그 전체적인 경기 심리가 좀 회복되고 관세 불확실성이 좀 해소될 때 좀 늦더라도 그때 다시 바라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미국의 관세 정책부터 시작해서 고용 지표까지 다양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최일호 상무 나와주셨고요. 김승혁 연구위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